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3강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36페이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 1강, 2강 공부한 내용 중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은 해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목적은 9번 이때까지 출제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 공인중개사 제도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 제4조부터 8조까지 해서 조문은 많은 데에 비해서 시험에 한 문제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낮습니다. 자, 그러면 37페이지 이번에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양가로 1번 시험 시행기관인데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소가 서울에 있다면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합해서 우리는 흔히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미리 의견을 거쳐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직접 장관이 시험을 출제하거나 또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8번 시험을 실시했는데 모두 다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했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즉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 시도지사고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들이 불합격을 해서 불합격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시도지사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시도지사는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공기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입니다. 양가로 2번에 응시 자격이 있는데, 자, 양가로 1번이 시험 시행기관이었고요. 시행기관은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협회. 지금 현재는 공기업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응시 자격입니다. 응시 자격. 응시 자격은 원칙적으로 모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든 교도소에 복역 중이든 국적 제한도 없고 나이 제한, 학력 제한이 다 없습니다. 다만 제한이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격 취소 3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부정행위를 하면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무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하면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고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도 파산 선고를 받아도 전부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당연히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38페이지 시험 방법입니다. 1번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다만 시험을 시행하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은 하되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동시에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은 2차 시험도 1차 시험 방법에 의합니다. 즉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인데 1, 2차를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2차 시험도 객관식으로 출제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평을 가미할 수 있으며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평을 가미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그래서 무효라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럼 1차 불합격하고 2차만 합격하면 채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채점은 합니다. 채점은 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효력이 없기 때문에 1차 불합격하고 2차 합격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1, 2차 같이 동시에 한다면 1차 위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고 물론 2차만 하시는 분들은 2차 응시자 중에도 절반이 떨어진다는 걸 유념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5번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라고 하면 X입니다.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입니다. 회. 즉 여러분들이 27회 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28회만 면제됩니다. 29회 되면 다시 1, 2차 같이 응시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험의 시기입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옛날에는 매년 시행한다고 돼 있었는데 15회 때 추가 시험을 실시를 하면서 이제 매년 1회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1회 이상 시행합니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에 면제한다고 했어요. 왜?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시험을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시험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험 내용인데 양가로 5번 1, 2차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했는데 이 시험 과목은 우리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39페이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건 중요합니다. 최근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세 개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공제운영위원회와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둔다. 주택임대차는 법무부에,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심의 의결사항이 있는데 동그라미 기억해 보면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밑줄 치시고요. 이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됩니다. 심의를 한 경우에. 그래서 27회 작년 시험에 중개 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니은에 보니까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디귿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리얼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이런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시험에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지문이 3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가장 어려운 내용이죠. 자, 동그라미 3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앞으로 줄여서 심의위원회라고 하겠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명 7인 이상 11인 이하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이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각종 위원회 3개를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국토부 제1차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상호간에 선출합니다. 호선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위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동그라미 기억해 보니까 국토교통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고위공무원단이란 3급에서부터 1급입니다. 이걸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합니다. 니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교수입니다. 조교수가 아니고요. 부교수 이상. 이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조교수 이상으로서 5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미엄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죠. 그 다음에 비업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그 다음에 시옷에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게 아니라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3번에 2번의 니연부터 2연까지 규정에 따른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모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하면 X입니다. 니연부터 2연입니다. 즉 그래서 공무원은 임기가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공무원. 기역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다른 데 발령 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40페이지 양가로 3번입니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억해 보니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 어떤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포함된다.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니은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디귿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정언, 진술, 자문, 조언,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리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자, 제척, 빠져야 되는 사유, 배제되는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해관계인이면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었으면 그 심의의결에서 빠져야 된다. 제척되어야 합니다. 배제되어야 합니다. 동그라미 2번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재판부 기피 신청,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 신청 이런 말 있죠. 기피 신청은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그 심의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3번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된다. 빠져야 된다. 스스로 빠져야 된다. 제척 사유인데 제척을 안 시키고 만약 회의에 참석하라고 하면 스스로 회피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빠져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이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제척이라는 것은 배제되는 사유고요. 그 다음에 기피는 재판부 기피 신청하는 것처럼 안건 당사자가 위원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거고요. 회피는 위원이 스스로 그 안건에서 빠지겠다고 하는 게 회피입니다.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데 제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양가로 5번 운영입니다.
양가로 4번 위원장 직무복과에 당연한 건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양가로 5번 운영입니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동그라미 2번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합니다. 4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메모하십시오. 7일, 10일, 3년, 5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숫자입니다.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자,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나머지 공제운영위원회나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며칠까지 통보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은 교육 대상자에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 사고 예방 교육은 교육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10일. 자, 그래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4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간사인데 양가로 6번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그 다음에 간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그러나 위원은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고 했습니다. 양가로 7번 수당입니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심의위원회 예산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번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자, 41페이지 문제 보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최근에 신설됐으니까 작년에 27회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인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맞고 3번 심의위원회에서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 이에 따라야 된다. 예, 중개 보수는 시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꼭 따라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중개 보수는 시도별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개 보수는 따를 필요가 없고요. 다만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역일에서 제척된다, 배제돼야 된다, 빠져야 되는 사유다.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네, 그래서 정답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42페이지 시험의 출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중견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할 자를 출제위원이라고 하는데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출제위원 및 시험 시행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산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 또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 문제의 작성 또는 채점상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출제위원 들어갔다는 말 죽을 때까지 하지 않겠다 이런 서약서를 쓰는데 이런 것들도 끝까지 비밀을 지켜야 된다. 3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제2항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협회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다른 데서도 출제위원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통보를 합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 시행기관장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5년. 자, 그래서 5년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자, 5년 보고 있습니다. 출제위원이나 시험 응시자 모두 부정행위하면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 5년 보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보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행정처분대장 행정처분대장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영수증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영수증이 있고 중개 보수 영수증이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존할 의무는 없다. 보존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도 해야 되고 보존도 해야 됩니다. 교부도 하고 보존도 하고 둘 다 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일반 중개계약서는 교부 의무, 보존 의무 다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는 없다. 자, 그래서 5년짜리를 정리해 봤습니다. 42페이지 5번 시험의 실시인데 시험 위탁 시행입니다. 원래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도지사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협회, 산업인력공단이 공기업입니다.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도의사 또는 시험 시행기관장은 이런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와 소재지, 위탁 업무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시행 업무는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업무 위탁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업무 위탁을 그러면 한번 보면 첫 번째 시험 업무입니다.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곳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협회, 시험 업무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험 업무는. 근데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교육 업무 위탁은 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협회, 실무교육은 세 군데 다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험 업무는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협회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위탁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교육은 실제 협회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시험 업무는 거의 협회에 위탁될 수 있지만 지금은 공기업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실무교육, 시험 업무는. 자, 그래서 업무 위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행 공고입니다. 시험 시행 공고는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시행에 필요한 계략적인 사항을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는 시험 일시
장소, 출제 방법, 그 다음에 합격자 결정 방법, 응시 수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공고하고요.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43페이지 응시 원서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시험 보려면 응시 원서 제출해야 되고요. 응시 원서 제출할 때에는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동그라미 4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또는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낸다고 했는데 한 번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 적은 없고요.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것처럼 위탁한 경우는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면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게 현재 얼마냐면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한 수수료가 작년까지는 28,000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응시 수수료 반환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된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반환 기준이 다음과 같다. 수수료를 과원합한 경우 잘못해서 초과해서 냈다면 초과된 부분을 다 돌려줍니다. 니은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 사유로 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에도 다 돌려줍니다. 디귿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 전부 다 돌려줍니다. 리얼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리얼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돌려준다. 자, 그래서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원서 접수가 8월 14일부터 8월 23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죠. 원서 접수 기간이. 그럼 첫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접수를 취소하면 다 돌려줍니다. 근데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7일 이내에 8월 30일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60% 돌려줍니다. 그런데 원서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50%를 돌려줍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돌려받으려고 취소하면 안 되겠죠. 돌려주면 옛날에는 전혀 안 돌려줬는데 지금은
반환해 준다. 일부 또는 전부를. 그래서 숫자 7일, 10일 이런 숫자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 합격자 결정입니다.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은 1차 시험은 합격자 결정을 한번 보면 그러면 합격자 결정은 1차 시험이 있고요. 2차 시험이 있어요. 1차는 절대평가입니다.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근데 2차는 세 가지가 있어요. 2차는 원칙 절대평가고요. 예외 상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는 평균 60점 이상 40점 밑으로 과락 없으면 합격이고요. 상대평가는 올해 만약에 10,000명 선발한다고 했으면 60점 이상인 자가 20,000명 나왔으면 10,00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경우에 올해 최소 10,000명 뽑겠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60점 이상인 자가 15,000명이 선발되었으면 15,000명 다 합격입니다. 최소만 정하고 있잖아요. 최대가 없고 올해 60점 이상이 10,000명 선발한다고 했는데 7,000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3,000명은 60점이 되지 않아도 40점 밑으로 과락만 없다면 합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합격자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페이지 박스에도 또 했던 것을 정리해 놨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인데 그 박스 44페이지 보면 시험 시행 방법은 1차 시험, 2차 시험으로 구분해야 된다. 다만 구분은 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시험 방법은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볼 때만 2차를 선택하고 볼 수 있다.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 2차 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1차 시험은 항상 절대평가고 2차 시험은 상대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공고해야 됩니다. 공고 올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1, 2차 모두 다 절대평가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